강의 때 뭐라고 그때 이 사업자들에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는 이 회사가 입으로 말한 것처럼 매우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너놈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지금 족쇄가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예. 내가 혹시 사라지면 여러분들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서 우리 박 회장께서 하신 강의는 전부 진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내가 나한테 팔고 그것은 수단 방법론이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각오, 의지예요. 그럼 부자 되기 싫은 놈이 어딨어? 그 막연하게 말고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젊었을 때 20대에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없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즉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에게 설문을 했더니 20대, 30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막연하게 잘 살면 좋은 데가 아니고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 각오가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선언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이거나 정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학문적 차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자기충족적 애언이에요.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사회학 교수입니다. 로버트 K 머튼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게 자기충족적 애언 이론이에요. 이걸 증명한 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미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가 뭐예요? 그게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목표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그거 달성 못해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데 뭘 어떻게 달성을 합니까? 내가 3년 이내에 판매사가 되겠다. 난 3년 이내에 뭐가 되겠다. 그때 내 소득은 얼마가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 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팔면 된다. 그거 맞는 말씀인데 그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 방법론은 얼마든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키포인트가 되는 그 포커스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3인성.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석삼자, 사람인자, 이룰성자, 호랑이호자, 범호자입니다.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아시겠죠? 이 중국 분들은 기가 막히게 금방 알아버리네. 세 사람이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어요. 뿌리지 않으니까 못 거두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면서 스폰서의 스폰서십을 받고 시스템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그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이 됐는가? 요즘 불법으로 하는 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다단계 사기라고 나온 그 회사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 방법이 합법적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셋째, 제품의 경쟁력, 품질, 가격, 그리고 아이템까지 다 들어갑니다. 수익 구조, 보상 플랜. 이것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인가 아닌가, 비용 부담. 이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건 아닌지, 수당 몇 푼 받으려고 매월 얼마씩 강제로 사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따져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좀 합격이에요. 여기 제가 없어지면 이게 일종의 하나라도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애터미는 제공한다. 얼마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를 뿌릴 것이냐 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옆에서 어떤 놈이 뜯어먹는다든가 그런 일 없다. 자, 3인성호. 호랑 이쁘게 생겼죠. 예. 요 말은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비자라고 하는 전국시대에 아주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춘추 전국시대라는 중국의 그 시대가 있는데, 전국시대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 사회를, 제후국에 돌아가는 것을, 이 전쟁을 묘사한 책인데 여기서 전국시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춘추시대는 공자님이 쓴 역사, 노나라 역사를 242년간의 역사를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춘추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부르는데, 전국시대는 서로 제후국들이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저끼리 땅 따먹기를 하던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서울에 중앙정부가 있는데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옆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앙정부 말을 안 들어. 자, 그러니까 3인성호라는 말은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인데 요 아시겠죠? 잘 모를 것 같아. 이게 전국책, 전국책 위책에 있는 얘기인데 위나라 얘기입니다. 자, 뭔 말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얘기예요. 자, 전국시대입니다. 이게 춘추시대가 지나고, 춘추시대가 지나면서 전국시대는 옆에 있는 제국을 쳐가지고, 중앙정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아요. 중앙에 왕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허약해져 가지고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전국치룽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여기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7개국만 살아남습니다. 남아가지고 이제 서로 땅 따먹기를 하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인데 여기 위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조, 위, 한은 원래 한 나라입니다. 진나라라고는 한 나라인데 왕을 없애버리고 조씨, 위씨, 한씨가 나라를 세 개로 갈라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상 개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고 나발이고 나라 세 개로 우리가 갈라갔겠다, 갈라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끼리 싸워. 이제 저끼리 싸우는데 조나라가 커지면서 이 나라에서 조나라로 너희 종말할 때 태자를 인질로 보내라, 그때 얘기예요. 이때 방총이라는 사람이 태자와 같이 인질로 가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충신인데 충신이 어디론가 떠나고 나면 뒤에서 간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충신을 모함하거든. 저놈 말이죠,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모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총이라는 사람이 인질로 가기 전에 그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폐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지. 그러면 두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의심을 해봐야지. 그러면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방총이 임금에 간 얘기가, 폐하,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내가 떠나면 세 사람보다 많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떠나기도, 그 수도가 대량인데 대량을 떠나자마자 나를 죽이라고 한 놈들이 나타날 겁니다.
폐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알아서 했는데 이쪽 조나라 수도가 한단인데 한단에 가기도 전에 그놈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놈이 수십 명이 나타나서 그럼 그래 그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질이 풀렸는데 이 방총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태자만 돌아오고. 왜? 오면 죽이니까. 자, 이와 같이 거짓말이라도 세 사람이 똑같이 하면 믿는다. 거짓말이라도 세 사람이 똑같이 하면 믿는다. 자, 이제 신년 화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수도선부. 수도선부란 말은 물이 밑에 차면은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저절로 떠오른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지 배가 떠오르려고 용을 씁니까? 안 그래요. 썰물에 물이 빠지면 아무리 작은 배도 뜨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래 위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년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내 소득이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내 펀더멘탈, 내 하선을 깊고 넓게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띄우려고 용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요. 물이 얕은데 거기 가려고 해봐야 반드시 뒤집어져요. 한번 봅시다. 부력이 이렇게 받쳐져야 되는데 부력이 받쳐지지 못하면 배가 가라앉아요. 이 큰 배가 뜨려면 여기에 물이 충분히 급해야 되는데 이놈은 말이죠. 물을 얕은데 자기 이태리 유람선입니다. 이거. 이 선장놈이 이쪽 섬에 자기 친구가 산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못 가게 돼 있대요. 물이 얕아서 거기 가면 안 된대요. 근데 이 친구한테 가면서 고함지르려고 갔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가 뜨려면 수심이 충분히 깊어서 부력을 받아줘야 저절로 뜨는데 부력이 충분치 않은데 거기를 가려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게 돼서는 밑에 다운라인의 소비자 집단이 충분히 크면은 자기가 용을 쓰지 않더라도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번 크라운 마스터가 된 박정수 총장 같은 거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도 용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크라운이 돼 있었어. 자기도 몰랐다. 그게 뭐예요? 밑바닥이 튼튼하니까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년사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명박 대통령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가가 발전하면 내버려둬도 국가의 이상이 올라간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사실은 그랬어요. 금년도 S그룹의 우리나라 최고의 S그룹의 신년 화두입니다. 득전전창이라고 S그룹은 했습니다. 득전전창이라는 말은 사마천의 사기 전경중 완세가라는 세가, 이건 제후들의 기록을 역사를 기록한 걸 세가라고 그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인데 득전전창이란 무릇 이를 도모할 때 만전을 기한 사람은 완전한 성공과 번창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준비도 안 하고 완전하게 자기가 올인도 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다시 매승이라는 요건 이제 한나라 시대인데 한나라 전한 시대인데 상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도 아주 큰 교훈이 돼요.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전자 전창. 다시 말하면 무릇 일을 도모할 때 만전을 기하는 사람은 완벽한 성공과 번창을 이루지만 실전자 전망 이런 걸 만전을 기하지도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놈은 완전히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망한다. 무슨 일이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성공한다. 우리 속담에 사자가 쥐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치타가 가장 빠른 짐승이 치타라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무슨 풀 뜯어먹는 그 초식동물을 쫓을 때 어떻습니까? 있는 힘껏 달려서 나중에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몰아쉬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연약한 초식동물 잡을 수 없습니다. 술술 가가지고는 못 잡아요.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공 그 자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우리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정한 금년도 사자성어입니다. 안불망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연구소 작년에는 여시구전했습니다. 여시구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전진하자 그 말이에요. 함께 발전하자.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함께 전진하자. 시대의 흐름이 뭐예요? 지금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 사회로 갔는데 옛날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과거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바꿀 수 없는 옛날 타령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금년에 재심합력,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1대1로 유수의 기업들의 인재들하고 경쟁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 사람 이상, 아까 3인 성호라고 그랬듯이 세 사람 이상이 합력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법칙 3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동동구리무장수 아시죠? 옛날 장에 가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모니카 불어 제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둥둥둥 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 구리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팔고, 그렇죠? 이게 다 없어지고 이 양반이 우리나라 동동구리무장수 기능 보유자입니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 공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 장에 가면은 저도 여러 번 따라다녔거든요. 이렇게 울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구경꾼들이 빙 둘러싸요. 그렇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요. 야바이꾼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뭘 세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이렇게 하다가 무슨 컵을 딱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이게 맞히면은 몇 배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맞히는 한 놈도 못 봤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근데 이 주변에 나중에는 야바이 한 놈보다 구경꾼이 더 많아. 쭉 둘러싸가지고. 악대차 효과 마찬가지예요. 악대차가 지나가면은 꼬맹이들이 뒤따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다른 놈들은 뭐 때문에 간지를 먹고 같이 따라가. 특히 시골에 소독차가 오면 다 따라가. 그 주위에 꼬맹이들 들어있다는 건 분명해. 그렇죠? 다 따라가.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학문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법칙과 동조를 하는 스탠리 밀그램 교수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심리학 교수인데요. 작은 세상 효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자이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양반이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의 번화가에서 어떻게 시켰냐면 한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 건물을 이렇게 보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놈이 보고 두 사람이 이렇게 보도록 했고, 세 번째는 세 사람이 그렇게 보도록 했어요. 저 건물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서 이걸 보라 이거야. 두 사람, 세 사람. 그런데 어떤 현상이 비춰졌느냐?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지나가던 사람의 42%가 그걸 보더라 이거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60%가 거기에 동조하더라 이게. 뭐가 있나 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니까 86%가 그곳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밀그램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세 사람만 똑같은 행동을 하면 거의 100% 거기에 따라서 한다. 여기 3인 성호하고 똑같아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에 그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그걸 연구해가지고 사무법칙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따라서 한다. 이 양반은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교수이고, 어마어마한 복종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자유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미국에서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쫓아내버린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세계 이 체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했을 때 그 체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실험을 한 양반인데, 이 양반도 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면 다른 놈이 따라한다. 똑같이 따라한다. 이걸 또 발견해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동조예요. 동조란 압력이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의견 등의 개인의 태도, 의견이나 신념, 행동 등을 동화시키는 경향. 이게 무지무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에서 우측 통행하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대부분 거기 동조해요. 그렇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무슨 뭐 잡아가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암묵적 규범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밥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자. 이건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혼자 있을 때는 손으로 먹더라. 그런 법이 없어요. 사회적 규범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조예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은 거기에 따라간다. 이게 동조예요. 그런데 이게 조직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연령이라든가 하는 건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요. 가장 잘 일어나는 세대는 사춘기하고 청소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가수가 하는 대로 같이 해. 입는 옷 같이 입고 이게 동조예요. 동조.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에 따라간다든가 하는 것도 전부 동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왕따 당하기가 싫다. 이런 것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동조 현상은 좋거나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을 예를 들면 조폭과 같은 범죄 집단에서 동조가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보스에 충성하고 나가면 죽이고, 이게 동조예요. 그건 아주 나쁜 동조예요. 그러나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이나 노약자나 또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이건 법률적으로 양보 안 해도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규범, 사회적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동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동조는 사회 질서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삐져나가면은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자, 그래서 왜 어떤 상황에서 동조가 일어나는지 미국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실험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 이걸 실험을 실시했어요. 자, 무자프 셰리프의 실험이 가장 먼저 한 실험입니다. 동조로서는 가장 먼저 한 실험인데, 무자프 셰리프니까 이건 터키계 미국인입니다. 이게 심리학 교수인데요. 자동운동 효과, 자동운동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요, 여러분 요 화면 보는데 정신이 어지러질합니까? 괜찮지요? 괜찮은 건요, 이 화면을 보는데 정신이 어지러지하지 않은 것은 요 옆에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안 보이면요 정신이 어지러질합니다.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깜깜한 방에 담뱃불과 같은 불을 하나 딱 놔둬요. 불을 하나 놔두고 한 15피트니까 한 5m 실험자들한테 그 불을 보라 그랬어요. 깜깜한 방에서 이 담뱃불 하나만 보이면요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담뱃불이 움직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담뱃불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담뱃불만 보여야 돼요. 뒤에 벽도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그렇게 됐죠. 깜깜하죠. 밑에 받침대, 재떨이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담뱃불만 빨갛게 보이면 그걸 보고 있으면 담뱃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뱅뱅 돌고 왔다 갔다. 오늘 밤에 종이로 때롱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별을 하나만 보세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별 하나만 보면 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움직여요, 별이 이렇게. 이걸 자동운동 실험이라고 그러고, 자동운동 효과, 그리고 이걸 착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착시가 일어나요. 왜 그런 착시가 일어나면요, 당장 해보세요. 휴식 시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죠. 눈 감고 서 있어봐요. 이게 되는가? 눈 감고 서 있어봐요. 몇 초 못 견뎌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인간이 균형을 잡을 때 두 눈으로 여러 물체를 보면서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면 균형이 잡히는데, 눈 감아버리면 그걸 준거 틀이라고 하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는 준거 틀이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상대적 위치니까 그래요. 상대적 위치니까
준거 틀이 없으면 아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키가 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키가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문제이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저 아가씨 키가 크네, 그 말은 이 사람 머리에는 한국인 여자의 평균 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분별해요. 요게 준거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그렇게 돼요. 저 아가씨 굉장히 이쁘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인 여성의 평균 미모를 봤을 때 평균 이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에는 어떤 기준이 들어있어요. 기준. 모든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어떤 물체를 볼 때 내 키가 얼마다, 저 사람 어디 있다 하는 것은 요 주변에 뭐가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강당 가운데 서 있네, 이렇게 되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만 봐요. 그럼 저놈이 어디 서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준거 기준이 없어. 그렇듯이 요게 불을 보고 있으면 불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은 진짜 그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 착시라는 현상을 학자들만 알지 잘 몰랐거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전부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해놓고 처음에 각자 물어봤어요. 그 불이 몇 메타나 움직였지? 몇 메타나 움직였지? 그러니까 전부 다르게 적어내. 뭐 어떤 놈 몇 센치, 어떤 놈 1m, 뭐 어떤 놈 2m, 뭐 50cm. 그건 자기 시각에 따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튿날 3일 날은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그럼 얼마나 움직였지? 그걸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것끼리 토의를 해가지고 점점 하나로 답이 맞춰져 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놈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가. 그 이튿날 또 했어. 또 했으니까 점점 가까워져. 점점 정답이 나와. 거기서 처음에는 다 다르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다 똑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4일째 되는 날 또 각자 흩어져 가. 개별적으로 적어놓으라고 했더니 다 똑같은 답을 적어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확실한 답이 없을 때 다수 답이 정답인 것처럼 인식된다. 정답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이 실험을 발표한, 이걸 동조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비판을 가합니다. 그것은 실제 불이 움직이지 않고 착시 현상으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중에 하나로 의견이 모아져 간 거다. 그래서 동조가 일어난 거지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안 그렇다. 그래서 당장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이요, 솔로몬 애쉬는 앞에 무자페 셰리프의 실험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야 정답이 없으니까 죄다 토의해가지고 하나로 했지 정답이 명확한 것은 안 그렇다, 동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요 선문을 제시했어요. 요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보여주고 요 3분 잘 봤지? 그리고 요걸 제시해가지고 요것하고 길이가 같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어떤 게 같아요? C죠. 여기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C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요 B라고 답을 해.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거나 뭐가 있겠죠. 그러나 99%가 정답을 맞췄어요. 자, 이건 명확하죠. 이게 착시가 보통 일어나지 않으면 이 길이하고 같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쉽게 알아요. 그러면 다음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 7명을 실험 대상자로 삼았어요. 삼아가지고 요 오른쪽에 계시는 한 분만 진짜 실험자고 요 6분은 사전에 말을 맞췄어. 즉 실험자가 이 애쉬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참가한 실험자만
진짜 실험자, 이 사람은 몰라. 그냥 오락에서 왔어. 6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하도록 했냐면은 요거다고 요거다고 같다고 주장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진짜 실험자에게 가장 늦게 대답하도록 했어요. 가장 늦게. 그리고 첫 번째 실험자가 이거다고 이거다고 같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사람이 좀 당황해. 그러다가 둘째 사람도 나도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6사람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매우 당황해가지고 나도 그런데 이거다고 이거다고 같은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 사람이 7명 중에 6명이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예시 교수가 이렇게 명확한 것을 어떻게 저렇게 따라가느냐,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실험을 했어요. 여러 번 실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동조율이 75%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75명이 요거다고 요거다고 같다고 그렇게 대답한다. 왜? 앞에 6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 단지 100명 중에 25%만 자기 고집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어요. 75%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왜 이거다고 같다고 했냐, 자료 재보니까 이거다고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다고 같다고 맨 나중에 이 선택한 진짜 실험자가 제가 착시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사람을 따라서 했다는 걸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내가 착시를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앞에 몇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때 마지막 진짜 실험자가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때, 몇 사람이 오답을 말할 때 맨 끝에 있는 진짜 실험자가 거기에 따라가느냐. 여러 사람을 놓고 실험을 했더니 2사람인 경우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2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고집을 폈는데 3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크게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도 이거 같다고, 이 사람 3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사람도 나도 그러네, 그렇게 따라. 다시 말하면 사무의 법칙이 여기서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3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참말이 된다. 이건 미국에서 실험한 겁니다. 미국 사람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따라가. 한국에서 했으면 아마 99% 따라갈 거예요. 여기 나오죠. 회식으로 가서 나 짜장면, 그러면 나도 볼 것 없어, 다 짜장면. 동조가 일어나요. 그 동조가. 특히 과회식으로 갔는데 과장님이 짜장면 그러면 과원들은 볼 것 없어, 몽땅 짜장면. 동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동료들로부터 내가 소외당하는 것이 싫다. 이거 무의식적 세계입니다. 자기가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두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연합해서 여러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허풍을 친다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절대로 안 돼.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그러면 요 6사람한테 그 B가 같다고 얘기해라 그랬는데 한 사람씩 배반하도록 실험을 조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나는 그게 아니고 C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실험자가 C라고 할 확률이 25%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딴소리를 하면은 고객이나 자기 파트너가 동조하는 비율이 25%가 떨어져 버린다. 한 사람이라도 딴소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소리를 했을 때 고객과 파트너가 동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면은 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때마다 25%가 떨어지니까 2사람만 해도 절반이 떨어져 버립니다. 2사람만 딴소리를 해버려도.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거나 알아보는 분들은 분명히 말하건대 애터미는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이동 후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그걸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보장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고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절대로 못해요. 이건 네트워크라는 게 그물망 아니에요. 휴먼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이거든요. 아무리 나무가 커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 잡목, 그냥 막 휘어진 나무,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숲이 생기면은 거기에 많은 생명체가 먹고 삽니다. 그렇죠? 혼자 나무가 아무리 커도 안 돼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 아무리 눈이 커도 눈 하나보다는 작은 눈 두 개가 낫다 그랬더라고. 그 말 맞네 그렇더라고. 맞아요. 두 개가 있어야 중거 트레이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거든요. 안정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눈 두 개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많은 눈이 하나로 합하면 훨씬 밖에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인성호, 세 사람이 동일한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는데 세 사람 이상이 진실을 말하면 그것은 동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많은 심리학들이 계속적으로 그 뒤에 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다 맞아요. 다 맞아. 심지어는 뭐까지 실험을, 이것이 인간의 생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 다 실험을 했어요. 원래 학자라는 게 그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스폰서라든가 또는 센터 미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점차 습득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 뛰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휴먼 네트워크 그물인데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커야 돼요. 나 혼자 그물코 하나 가지고 많은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물코가 아주 가로 세로 어우러져 가지고 잡을 수 있다. 자, 그냥 계산형인데 뱀의 해입니다. 뱀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은 하여간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걸 집단지성, 집단지능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능보다 여러 지능이 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S그룹, H그룹, 그런 L그룹 근무하는 젊은이들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큰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얻는다가 아닙니다.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모두 금년에 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